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한글 전쟁입니다. 네. 제가 월요일날 전쟁님들한테 해가지고 좀 시간을 급하게 잡았는데 너무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장님 소개 먼저 드리면은 최석재 원장님이라고 원래 응급의학과가 전공이세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험한 환자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커리큘럼에다가 그 에피소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에피소드 중에서 기억이 남으시는 거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공유해달라고 또 말씀드려서 추가해 주셨거든요. 그거랑 이제 또 암 관련해가지고 암이 어떻게 보면 정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 유퀴즈에도 출연하셨고 최석재 원장님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방송 출연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아마 방송에서 보실 일이 되게 많이 있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좋은 태도로 좋은 자세로 원장님의 강의 경청해 주시면은,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 질문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박수로 환영할게요.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최지석 센터장님, 그리고 고현성 팀장님 덕분에 이제 금융과 인연이 닿았는데요. 뭔가 생동하고 뭔가 에너지 넘치는 그런 기운을 놓자마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기업의 정신 가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뭔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기업 가치, 기업 문화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처음에 만나 뵙고 얘기 나누면서 되게 감동을 하고 갔었고, 그 다음 이 자리에 들어보고 갔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같이 꽉 차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개 들으신 것처럼 흡연과 전문이고요. 오늘 주제가 암이에요. 이름이 암이라는 게 암과 같이라는 뜻의 암이랑 의원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화학병원이라고 수원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암이랑 의원에서 부원장 같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응급의학과가 뜬금없이 무슨 암을 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암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특히 보험업계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께 뭔가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과든 무슨 직업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암에 대한 부분은 인간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이제 1년 전에 식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받았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 암이랑 의원 오픈 때 같이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면 여기 사진에 이제 김성만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이시고 제가 부원장인데, 원장님도 응급의학과 전문이세요. 이제 19년 동안 이제 개원을 하면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암 환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암이랑 의원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겠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요양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겠다라는 의도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병원의 암센터와는 좀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암센터 하면 일단 수술이 돼야 되고, 항암제 투여하면서 엄청난 합병증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걸 대처가 돼야 되고, 방사선 치료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그만 한 4층 되는 건물에서 그런 걸 한다고는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종류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는 이제 어떻게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객들한테 암에 대한 어떤 치료가 가능하다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 아직 의학의
뭔가 정석은 아니에요. 이제 막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들으시는 굉장히 최초의 분들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같은 동료 의사들도 믿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온열치료로 암을 치료해버린다고 그냥 보조가 아니라 말도 안 되지. 이제까지 온열치료 그렇게 됐으면 왜 아직도 안 했겠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사회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고 저도 1년 전에 여기 합류할 때까지만 해도 잘 믿지 못하고 그냥 도와드리는 정도만 발만 걸치야지 했다가 지금은 제 눈앞에서 환자 CT 좋아지고 피검사 좋아지는 거 보면서 이제 완전히 믿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도 굉장히 초기에 지금 들으시는 거라서 아직 어디서도 들으시지 못한 얘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당장 우리야 젊고 아직 건강하고 몸에서 무슨 암꽃이 피어나는 게 없으니까 뭐 듣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암에 고통받으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얘기 들으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절실한 얘기란 말입니다. 당장 어디서 치료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실제로 NK세포 활성도 올리겠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치료니까 NK세포 자기 거 배양해가지고 160 배양해서 다시 넣는 그런 시술을 받겠다고 일본에 가서 5천만 원, 100만 원, 1억씩 쓰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오늘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존의 암치료는요,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대표되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치면 걔네들을 일단 띄어내는 게 첫 번째 치료죠. 열어서 띄어내는. 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신마취하고 뭐 염증 반응 막 생기고 당연히 열었으니까 찢고 열었으니까. 그다음 항암제 뭐예요? 항암제 온몸에 그 빨리 자라는 세포들 싹 다 죽이는 치료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술이 전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우리가 칼로 그 암세포를 찌르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덩어리를 이렇게 제거하고 옆에 림프절들 같이 제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동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미세한 세포들이 이 림프절들, 혈관들을 따라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라디칼 리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넓게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찌르고 그 막을 파괴하면서 우리 면역력이 방어하던 부분을 깨버리는 역할이 있어서 전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방사선 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자력이 치료돼서 이제 배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위의 세포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고기만 정확하게 죽이는 기술이 중요한 거고 그 외의 세포들은 타거나 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심한 염증 반응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가 좀 더 설명하기가 좀 편한데 1세대 항암 같은 경우는 1세대 항암제는 그냥 빨리 자라는 암세포들을 다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 만드는 모근 세포도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점막 세포들이 빨리 죽어가지고 식사 못하고 조심하고 구역감 생기고 이 입술이랑 다 말라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머리 다 빠지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직도 1세대 항암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2세대 항암제는 표적치료제인데 표적치료제는 유전자가 변이가 이제 계속 되거든요. 그 암세포가 우리가 조그만 1cm 암세포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억 단위 이상의 이제 세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변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이들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적이 맞으면 반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변화된 거에서는 반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면역 치료제도 비슷한 반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죽이는 방법으로 해서는 이게 아주 완전한 답이 없다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 생존율이 초기 암 생존율은 되게 높아요. 약하게 절제하고 약하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세포가 자라고 하면 되는데 말기 암 환자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폐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90%, 9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염제 뿌리는 이제 장면인데 비행기로 항암제라는 게 몸에다가 고염제를 다 뿌려가지고 빨리 자라는 걸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 죽이 죽어요. 당연히 줄죠. 암세포 줄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줄은 암세포
아예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거든요. 세포 단위는 남아있어요. 원격으로 가기도 하고 남아있고 숨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반응이 없도록 이렇게 잠들어 있는 동면하는 세포들도 있다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암세포 다 죽이고 나면 걔네 남았던 애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면서 자라기 시작할 때 그렇다고 항암제를 계속 여러 번 쓰지 못하잖아요. 그때 초기에 쫙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암세포만 죽이면 다행인데 내 세포, 내 면역세포, 내 빠르게 자라는 세포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 누가 먼저 자랄까요? 자, 여기 이렇게 황폐화된 마을이 있어요. 지금 고엽제 그래갖고 식물들 다 죽었죠. 아예 하나 남았어요. 정상세포를 칩시다. 옆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른 세포들 다 죽었지만 남아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암세포들이 더 빨리 자랄 가능성이 높겠죠. 암세포들이 그렇게 동면하고 있다 다시 깨어나면 다시 암세포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항암제를 계속 써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나간다고요. 노선도인데요. 저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인데 작은 라인 하나를 끊었다고 칩시다. 여기 끊었다고 쳐요. 그러면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이거 없애는 게 이제 면역 치료제,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없어요? 그럼 다른 데는 다 돌아가잖아요. 방법을 암세포는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생기는 이제 논의가 정말 바깥에서 죽이는 방법으로 되는 게 맞아?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NK세포 활성도를 160배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나가서 이제 5천만 원씩 1억씩 들여서 하고 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세포 배양에서 다시 넣는 거다 보니까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못하다 보니까 나가서 비싼 돈들을 사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NK세포 활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치료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건강한 일반인은 NK세포 활성도가 최소한 100 이상이 나와요. 100에서 500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40 이하까지만 측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40 이하로 치기도 하고 그 사이로 나오기도 하고 보통 그래요. 100에서 500이 정상이고 그다음 2000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2000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미리 말을 해두는 이유가 있어요.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줄기세포의 감소예요. 줄기세포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온열치료, 그럼 온열치료가 뭐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온열치료라는 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미국에서 BSD가 FDA 승인받았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효과 보시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독일 헝가리는 같은 제품인데 이제 독일에 있는 기술팀이 이제 헝가리로 나가서 이렇게 분할된 것은 같은 기계거든요. 기전은 주파수가 똑같아요. 13.5, 13.5. 미국 거는 75에서 140. 이렇게 높은 주파수로 사람 몸을 때리면요, 그 열이 피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 올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더운 데 있으면 되잖아요. 찜질하면 되잖아요. 반신욕하면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내 몸의 중심 체온을 암세포가 죽을 정도로 올리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온도를 37.5도까지만 올라가게 제어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염이 됐다. 암이랑은 조금 다른 기전이지만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이 됐다. 그게 감기잖아요. 열이 팍 올라요. 38도 정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독감이라 그러면 39도 넘게 오르죠. 왜 그래요? 이게 쓸데없이 올라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띄우기 위해서 오르는 거예요. 열이 올랐을 때 NK세포 활성도가 팍 올라가고 T세포의 활성도가 팍 올라가요. 덴드라이틱셀 활성도가 팍 올라가고. 근데 그거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학은 그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생제 쓰면 되잖아. 항바이러스도 있는데 뭐하러 써? 그냥 항생제 쓰고 열 조절해. 진짜 힘든데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게 우리의 의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 면역력 점점 떨어져요. 항생제 쓰다 버릇하면 장이 망가져, 장이. 장에 있는 면역세포가 망가지면 누수주머니가 돼가지고 균들이 그냥 우리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런 성찰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냥 당장 눈앞에서 균 잡는 데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NK세포를 올릴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계들을 참조하던 기계들은 그게 안 됐어요. 주파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체표 온도는 올릴 수 있어도 심부 온도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거의 뭐 마이크로 이거 우리가 700 마이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전자레인지 거의 전자레인지 수준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몸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술이 나왔어요. 국내 기술이 국내 기술 리미션이라는 게 0.46MHz로 해가지고 낮은 주파수로 해서 온도를 다 올릴 수 있게 그 연구로는 깊이 2m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두께는 충분히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회사 대표님이랑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원래 회사 이름이 아디포랩스거든요. 아디포가 그 영어 아디포가 지방이라는 뜻이 지방세포.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 지방세포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용으로 지방 태우는 그런 기계를 만들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 이렇게 되면 그 지방이 좀 줄어드는 그런 기계를 만들던 회사인데 법원에 불려가게 된 거예요. 왜냐? 자궁암에 걸렸던 분이 이 아디포랩스 기계를 이용해서 미용 치료를 받았대요. 치료가 아니죠. 미용 시술을 받았대요. 병원에서 한 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궁암 1기에서 2기 사이였어가지고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자궁 딱 떼어냈죠. 그래서 조직검사 딱 나갔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는 병원을 고소했어요. 아니 자궁 내 소중한 자궁을 암도 없는데 왜 떼어냈느냐? 왜 잘못한 거 아니냐? 병원에서는 분명히 검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 불려가가지고 그 치료가 온열 치료라는 이 치료가 지방을 없애려고 했지만 암을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견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이 이긴 거예요. 그 보고 나니까 뭐 우리 기계가 암을 없앤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에너지를 높여서 처음에는 지방치구만 이제 온도를 높여서 태우는 기계였다가 에너지를 높여 도자가 지금 실제로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가 거치고 그걸 이제 증명하고 실험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하고 지금 이제 리미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국내 기술로 우리 체온을 42도 이상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계가 나온 겁니다. 돼지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이 모련 이거 돼지 실험 좀 보기 그렇죠. 이 사람처럼 인공호흡기 달고 진짜 돼지 실험하는 거예요. 네, 체온 동안 사람 데리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끼리는 얘기지만 인도에서는 인권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째고서 체온계를 넣어서 실험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끼리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인권 차원에서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돼지를 가지고 요게 그 기계의 도자거든요. 좀 크죠. 그래서 요게 그 기계고. 그래서 고대 송태진 박사님이 그 전까지 온열 치료기 9대를 실험을 해준대요. 진짜 온도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다 빵빵빵빵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어차피 힘쓰지 마. 되면 내가 용 써줄게. 뭐 이러면서 호언 장담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험 들어가가지고 딱 시작했는데 온도가 진짜 올라가?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뛰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기계 대표님 얘기고 기계 대표님이 조금 과장이 좀 있어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거 믿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진짜 38.4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측정했던 기계고 그 데이터가 요거거든요. 신부열 상승이 된다는 거를 최초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 간, 복부, 피하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쭉 시간별로 체크를 했는데 위 41.8도까지, 간 42.1도까지, 복부 41.6도까지, 피하 41.7도까지. 원래는 하나 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방광이 있었대요. 방광. 근데 방광은 중간에 둥 떠 있는 거다 보니까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광은 빼고 나머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분이면 체온이 진짜 4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첫 기계예요. 첫 기계 세계적으로 이걸 증명한 기계가.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더 했는데 여기서까지만 표시한 이유는 사실은 더 올라가길 기대를 했었대요. 그래프 그릴 때. 근데 더 올라가면 나중에 보니까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끄고 나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는 열의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 더 이상 이 조직 정상 조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논문에는 암세포를 죽이려면 42.5도를 넘겨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올려도 42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효과가 좀 덜한 거 아니야? 근데 4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세포는 익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 세포는 혈관이 잘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열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이제 바소다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혈관을 넓혀가지고 열을 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세포는 죽지 않아요. 근데 에너지는 42도, 43도, 44도까지 계속 주지만 열을 빼는데 암 조직은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혈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4차선 도로가 혈관이라고 치면 1차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제대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43도, 44도, 45도 이 암 쪽 안에서는 올라갈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운열 치료 많이 하고 나서 보면 안쪽부터 먼저 괴사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우리 돼지고기 수육 익히면 하얗게 변해서 변성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 암 조직 안에서 만들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연열 치료를 하면서 암세포 안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걸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연열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 CT를 여러 번 찍어보니까 안쪽부터 괴사된다는 소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전이 이제 면역 기능,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가고 T세포 활성도가 올라가서 암세포 자체를 잡아보는 거, 바이러스 잡고 이렇게 두 가지 기전으로 암세포를 잡고 있는 겁니다. 2000까지만 측정이 됐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건데요. 대한문열의학회의 최일봉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데이터인데 문열 치료 전에는 환자들 NK세포 활성도가 이래요. 아까 100에서 500까지 정상이라고 했죠? 4.5도 있고요, 0.1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러면은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환자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어력이 그냥 제로인 거죠, 제로. 근데 문열 치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했을 때의 NK세포 활성도가 이렇게 2000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최소한 100은 다 넘었습니다. 그래도 치료 전에 이런데 치료 후에 팍 올라가고 이렇게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게 우리가 무슨 배양 필요 없다. 온열 치료 그러시더라. 이거는 직접 김선 원장님 그 원세가족 사랑의원에서 환자 봤던 내용인데 NK세포 활성도가 298이었던 환자를 이제 저기가 있었어요. 전립선암이 있었던 분인데 원열 치료를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1375로 올랐던 데이터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안미랑 의원 전에 다른 곳에서의 치료 사례들이 3건이 있고, 그다음 저희 안미랑 의원 지금 이제 개원한 3개월 정도 돼가지고 사례라고 해서 설명드릴 사례는 이제 한 케이스가 있고요. 사실 나머지 환자분들은 너무 컨디션이 좋은데 아직 검사를 아직 다 안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60세 여성 췌장암 환자였고요. 췌장암이 원래 치료하기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암이잖아요. 사망률도 제일 높고. 왜냐하면 깊숙이 후곡막강이 있어서 발견도 늦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자체가 막이 없기 때문에 잘 퍼지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암으로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온열 치료는 췌장암이 제일 잘 들어요. 왜냐하면 열을 배에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기전도 잘 듣고, 첫 번째 기전이 암세포 안에서 녹는 기전도 잘 듣고, 두 번째로 막이 없다 보니까 더 잘 듣고, 이래가지고 췌장암 환자들이 실제로 우리 병원에 입원 환자들 중에서도 지금 7분 중에 3분이 췌장암 환자들이 다 3, 4기. 그래서 췌장암만 해결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모든 암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 배에 있는 암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어도 팔다리에 있어도 두 번째 기전에 NK세포 활성도를 통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이분은 3기에다가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온열 치료랑 그다음 면역 치료도 한 거예요. 이 사례들은
암이랑 아니고 저기 우리가 이번에 이제 4월 28일 날 학회를 하는데 그게 서울 성모병원에서 하거든요. 서울 성모병원 종양 방사선학과의 교수님 두 분이 이 온열 치료를 활용하고 계세요. 그분들 요즘 종양 방사선 치료 안 하고 다 온열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계신다 그러거든요. 네,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서울 성모랑 강남 세브란스 두 곳에서 온열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주, 주 2회로 해서 온열 치료를 한 2달 정도 한 결과고요. 8주, 2달 정도 한 결과고, 튜머 사이즈가 3.5cm에서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은 데이터가 나왔죠. 수술이 불가했던 종양, 그리고 주변 혈관까지 있었던 그런 종양들이 수술이 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수술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계속 조금 더 온열 치료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조용한 CT가 아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줄어든 거죠. 저 위에 이렇게 좀 흐릿하게 있었던 게 줄어든 겁니다. 췌장암은 저희 CT를 봐도 되게 이렇게 조직학으로 보기 좀 애매해요. 여기가 담낭이고 여기가 이제 그 동맥, 조형이 됐을 때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동맥이고 요렇게 췌장인데 아마 동그라미 여기다 칠해도 요걸 거예요. 저 위에는 동그라미식이 같고 그래서 췌장암은 이제 현대 상태로는 수술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 자체가 10에서 20%로 늦게 발견돼서 수술이 대부분 다 불가능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난이 아닌 게 그 휘플 수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예요. 13시간 걸리는 수술이에요. 12장 끼고 간 끼고 비장 끼고 장 끼고 장갑막 끼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췌장 그 두부 다 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위도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장 가지고 위를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데 그 수술하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뭐야 배 안에 있는 거 반은 다 드러내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합병증도 장난 아니에요. 소장을 갖다가 위를 대신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덤핑 신드롬인 분이 엄청 고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왔다고 봐야죠. 예, 이것만 봐주면. 그래서 수술 가능한 췌장암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고 불가능한 췌장암으로 발견된 생존율이 5%인 게 지금 이 췌장암인데 근데 지금 온열 면역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죠. NK 세포 활성도도 CA19-9이 췌장암 그 표지자 수치거든요. 암이 얼마나 지금 분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97이었던 게 2까지 쭉 떨어졌고요. 그 다음 NK 세포 활성도도 500 이상인 851로 높게 나오고 앞에 데이터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17년도에 있었던 사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유방암이었는데 50대 여성이고 2.8cm 유방암에다가 미리 항암 치료를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온열 치료와 배려 치료를 같이 했고 이분도 이제 17년도 했고 이 온열 치료를 쭉 3회를 했고요. 완치로 아예 나와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진 찍으신 분 있어요? 잠깐 기다릴까요? 네, 데이터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이미 공개했던 자료여가지고. 세 번째 사례는 유방암 54세. 유방암도 되게 잘 들어요. 왜 유방암이 잘 듣냐면 제 생각에는 이 유방이 피부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 집투가 굉장히 잘 되고 이 현존하는 전에 있던 기계들도 유방암에는 좀 들었을 거로 추정해요. 다만 현존하는 그 기계들은 다른 암에 반응이 별로 없다 보니까 30분 내지는 1시간까지밖에 안 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온열치료 기계가 미국 기계고 16억씩 하고 독일 기계가 8억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한 대밖에 못 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환자들 다 돌려야 되니까 길어봐야 1시간씩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 리미션은 훨씬 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암이암 같은 경우는 20대였어요. 20대. 그러니까 한 환자한테 하루에 4시간씩 해줘도 저는 부담이 없고 몇몇 환자는 6시간씩 해주겠어요. 3시간씩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줘도 좀 부담이 없고 거기서 데이터가 주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유방암 환자였는데 4cm 유방암이었고 림프절까지 가가지고 수술 전에 사이즈 감소 목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이즈가 반 이상 줄었어요. 근데 암세포가 4cm에서 2cm로 줄면 암세포 개수는 얼마나 줄을 걸까요? 반은 줄을 걸까요? 아니죠. 면적으로 계산해야 되죠. 면적이 아니지. 구 형태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세제곱해야죠.
8분의 1 줄여요. 8분의 1 줄여요.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거죠. 유방암 수술했고 마취받은 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도 NK세포화성도 처음에 4.5였는데 2천 넘게 올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5천씩 1억씩 가서 일본에서 고생하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암이랑 관련해서 확인했던 그 경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한 달 반 치료하셨거든요. 두 번째 입원하신 분, 첫 번째 입원하신 분도 췌장암, 두 번째 입원하신 분도 췌장암인데 첫 번째 입원하신 분은 앞에 항암치료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 간에 있는 세포랑 이런 데가 다 물주머니처럼 이제 활성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달째 CT를 찍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왜냐면 CT가 그래도 좀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보여드릴 의미가 있는데 암세포는 죽었어도 그 안 줄어드는 걸 보여드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처음에 항암제를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환자분도 너무 컨디션 좋으세요. 저랑 같이 3km씩 산책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그냥 실내 들어오셨는데 다들 컨디션 너무 좋으세요. 말기 암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이제 간은 이제 전이경부염이고요. 여기 보시면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조금 더 저음형이 있고 바깥에 있는 구는 조금 더 하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쪽이 조형이 좀 덜 되는 거고 바깥쪽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막 자라고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24mm 줄었어요. 근데 보시면 음영이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조형된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들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세포들. 그런 걸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찔러봐야지 사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 느낌이고요. 어쨌든 크기로도 확실히 줄었죠. 저희 병면들 5개가 있는데 5개 각각 보여드릴게요. 28mm 있던 게 16mm 줄었고요. 제일 큰 데로 이걸 잡았는데 제가 거짓말하려고 무슨 한 컷씩 미루고 이런 거 없어요. CT 그냥 보여드릴 수 있어요. 26.7mm 있던 거 19.9mm, 19.09mm로 줄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22.48mm도 하나 더 있었는데 11.2mm로 줄었고요.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것이 28.4mm 있던 거 8.6mm로 줄었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새로 찍어온 CT잖아요. 이걸 제가 찍자마자 주치의도 아직 안 봤고 CT 복사해서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 처음에는 이 전이병면이 위에 3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앞에 거랑 비교하면서 너무 많이 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3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만 보면서 3개도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 날 다시 자세히 리뷰를 하니까 더 쬐끔한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줄었고 더 좋은 애들이 밑에 있었네. 더 줄었고 그래서 오씨 대박이다. 진짜 요거 보기 전까지는 저도 맞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아씨 대박이다. 의학이 변했다. 완전 혁신이다.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뭐라 그래? 믿습니다가 있어요. 믿습니다. 지금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연관이고요. 31.9mm. 이거 하얀 거는 이제 담관이 제가 막아가지고 담관 확장된 것 때문에 스텐트 넣은 거고요. 그 옆에 있어야 될 췌장암 격변이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원갈 췌장암이 안 보이는. 이거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판독 다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영상의학과에 판독 받은 겁니다. 원발은 보이진 않는다. 다만 스텐트에 밀려가지고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판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됐죠? 네. 피검사 결과도 좀 갖고 왔는데요. 이분 피검사 결과 보면 C99 많이 넘었었어요. 1월 1일 날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넘었고, 그 다음에 1월 1일은 아니구나. 두 번째 입원하신 분이니까 1월 한 중순쯤 입원하시겠네요. 근데 아주대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계셨는데 계속 많이 상 찍히다가 요번에 1996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CEA라는 남체지하 검사도 55.2까지 뚝 떨어졌고요. CRP 역중수치나 이런 거는 다른 원인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치는데 다 각각 좋아졌고, 이거는 어차피 스타트 넣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빌리루빈이라는 건 담도가 막혔을 때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근데 얘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이 2개가 떨어졌다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입니다.
췌장암은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니까 NK 세포 활성도는 200대에서 800대로 올라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피 검사는 간 수치도 쭉 떨어졌고 가마시도 떨어졌고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갔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첫 번째 두 개 종양 표시자가 떨어졌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걸 아시면 좋은데 저만 흥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암이랑의 치료 종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주파 운영 치료가 맞습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 없어요. 기계가 어마어마한 혁신이 나왔고 그걸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많이 들여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는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액 주사 치료, 뭐 대사증 치료, 영양제 치료가 있고 제가 중심으로 담당하는 안정 치료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운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설명을 자세히 다 드렸고 주사 치료 같은 거는 고용량 비타민 C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잘 치료가 안 하는 파트죠. 흉선, 우리 갑상선 밑에 흉선이라고 가슴 밑에 있는 면역기관 그거에서 추출된 사이머신 알파, 그다음에 무슨 산마늘 모에서 나온 미슬토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약물 영양물질들은 이제 뭐랄까 논문으로 확인된 그런 영양물질들을 활용해서 베르베리, 커큐민,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도 환자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상과 수면, 이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암세포 관리는. 그래서 명상과 수면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 식이와 운동도 저희가 관리해드립니다. 다 설명드린 거 넘어가고 제 자랑이지. 자, 이제 다음은 제 자랑. 작년에 요맘때 현미식물식이랑 이제 처음 접하게 됐어요. 황성수 힐링스쿨이라는 데를 그 전에도 이게 현미채식 좋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경험할 기회는 없다가 집에서는 채식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한번 그럼 직접 가가지고 경험을 해보자라고 하고 갔어요. 제 돈 내고 2달 기다려서 갔습니다. 특혜는 없더라고요. 역시 황성수 박사님은 특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25분씩 이렇게 입소를 하는 2주간씩 입소를 하는데 대기가 2~3달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분 정도가 이제 졸업하셨고요. 한미 힐링스쿨에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식물성 식품으로 해서 현미밥 주고요. 생식, 유기농, 콩과 견과류도 좀 줄여요. 단백질 좀 줄이고, 싱겁고 달지 않게 아예 소금 아예 안 치는 식으로 식사를 하고요. 그래서 식탁이 이렇습니다. 발효식품 먹고, 당찌개 먹고, 화학조리 사용하자. 환자들이 뭔가 이게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운이 나빠서 유전이 돼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5% 정도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고혈압, 당뇨랑 비슷하게 대사질환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암이 발병할 요인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이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이 암이 발병할까 말까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유전 유전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화학물질, 합성물질 최근에 20~30년 내에 새로 만든 물질들이 몸에 들어가면 악영향을 미치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검사로 확인할 수 방법이 없어요. 뭐 100년씩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증명된 발암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합성물질들을 일부러 먹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시사를 한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를 약을 끊는 건 물론이고 암에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사질환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 여기 가기 전까지 이 황상수 박사님이 고혈압 당뇨를 약 없이 치료한다는 거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다큐멘터리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비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천천히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뿐이에요. 그래서 당이 고혈압을 약으로 않는다면서 약이 뭐예요? 혈압을 억지로 낮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합병증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일, 채소, 현미로 밥 먹고 그 다음에 강의 수업 듣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거든요. 질병별로.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알려주고 당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고지혈증 알려주고 비만 알려주고 이렇게 다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알레르기 질환, 수면장애 이런 거 알려주시는데 그게 이제까지 의학에서의 보던 어떤 패턴과 좀 다르게 보시는 시각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야외 활동 이 시간에는 이제 나가서 한 4km 정도 산책을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서 자요. 그래서 그런 거를 1년 전에 배우고 내가 나이 들면 이제 이걸로다가 의사생활 해야 되겠다. 정말 사람을 약으로 치료하고 당장 응급으로 치료하는 것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만성질환 관리가 아니라 만성질환을 치료해주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치료해주는 방법을 알았으니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라고 하고 마음에 갖고 있고 그걸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제 블로그에 지금 제일 많이 오시는 숫자가 황성수 힐링스쿨을 보고 오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김성환 원장님이 작년 초에 같이 해보자 네 힘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미랑 식당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아미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그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쭉 올렸잖아요. 그런데 저만 바꾸겠다고 하면은 이제 식탁이 바뀌기 어렵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장모님이 식탁을 다 담당을 하시고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장모님이 한 20년 고혈압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그 보고 바꿔보자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셨는데 장모님 혈압약 끊었어요. 2달 만에. 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물론 거기서도 그 이제 힐링스쿨에서도 3일째부터 혈압약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3일째부터. 그렇게 해서 2주쯤 돼서는 약 드시는 분들은 다 거의 끊고요. 인슐린까지 마시는 분들은 다 끊지는 못하고 인슐린만 낫거나 약만 낫거나 이렇게 해서 저도 조절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도 계셨냐면 옆방에서 이제 되게 풍채가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친해져서 얘기 들으니까 그분은 이제 건설 사업 하시는 분인데 밖에 나가면 식사를 조절할 방법이 없대요. 다른 사람 만나고 직원들 관리하고 이러면 그냥 자기는 밖에서는 조절하는 거 포기했대요. 근데 여기 힐링스쿨에 6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한대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망가졌구나. 인슐린도 막 올라가고 막 당뇨약도 빡 차고 그러면 들어와서 2주 지내면서 다시 약 좀 줄이고 이러고 나가고 또 일상생활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느냐. 바꾸시지. 부인도 같이 들어와서 교육받으셨다면서 같이 바꾸시겠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부인은 바꿨는데 자기는 못 바꿨대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 어쨌든 그만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약을 줄였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수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 30여 명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진짜 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잠 너무 잘 자고 행복하다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황성수 박사님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간증에 무슨 그 공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그걸 아미랑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좋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라온 영상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그 지식인사이트에 어제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벌써 이제 많이 뷰수가 많이 찍혔는데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 진짜 중요한데 저탄고지니 현미채식이니 FMB니 쥐중의 식단이니 좋다는 식단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다른 지향점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지방식을 제대로 하자는 게 저탄고지고 현미식으로 해가지고 채소식으로 먹자는 게 현미채식 둘이 완전 반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집안에 사정이 있어갖고 저탄고지를 한 3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탄고지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송재현 원장님도 계세요. 이번 외과의사인데 수원에서 라프라리 의원이라는 걸 하고 계시고 그분도 온열치료 이기계 쓰면서 암 치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서로 친분이 있는데 방송에서 같이 만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 저탄고지와 제가 황성수 힐링스쿨처럼 저도 그렇고 주장하는 이 현미채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초록색 채소였어요. 초록색 쌈채소를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 그러면 이제 3대 영양소 그러면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기하고요. 5대 영양소라 그러면 무기질이랑 비타민 얘기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자라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가공식품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무기질, 비타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충제 먹고 이러잖아요. 수액을 먹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뭘로 채우는지가 저탄고지와 현미채식의 차이인 거고 비타민, 무기질을 초록색 채소로 채운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으라는 저탄고지에서도 어떤 지방을 먹을 건지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버터를 먹어도 유기농 버터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100% 합성유지 안 들어간 100% 버터를 먹어야 되는 얘기하고, 식물성류 먹을 때에도 이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식용유를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기질이랑 비타민을 충분히 초록색 채소로 챙기고 나머지 열량을 뭘로 채울 거냐 해서 지방과 현미로 나눠지는 거였어. 그걸 발견을 하니까 아 결국은 하나구나. 식사하면서 답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현미채, 채소, 초록색 쌉채소든 생채소든지 채소가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공통점을 가졌고요. 지중해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식품 없죠. 그래서 저희 남미랑 의원에서 이제 스케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온열 수액식 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는데 저랑 같이 드실 분은 같이 드시면서 질문 답변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가족들이랑 편하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1시에 모여가지고 오늘의 운동 계획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계단 오르기 몇 번 할 거예요. 저는 요 앞에 공원 어디 걷고 올 거예요. 저는 다리가 좀 무거워가지고 그 원 내에서만 돌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얘기하고 나면 그걸 실현하는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자꾸 또 쉬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거 하고 한 30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은 같이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상 교육도 한 번씩 해드리고 잠 못 주무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TMS라고 기계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이 기계인데 우리 뇌파 안정화 기계거든요. 그래서 뇌 안쪽에 그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딱딱딱 때려주면서 잠 잘 올 수 있게 심신 안정시키는 그런 기기가 또 들어와서 그런 거 활용하고 명상 공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활동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 도전기 회사 대표님 강의하시는 그것도 지금 아미랑 바크스라고 검색하시는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같이 산책 다니던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미랑 닥터스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NK세포가 왜 순식간에 올라가는지 온열치료만으로 올라가는지 그거 최일봉 아까 그 온열의학회 회장님이 강의 해주신 거 영상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성만 원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거 개원 오픈 행사날 6개월 지나서 암이 없어졌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문 회장님이라고 우리 암이랑 여기 전 얘기긴 한데 담도암 3.5cm 온열치료기기 회사 대표랑 이렇게 신분이 생겨가지고 그 기계 빌려서 집에서 하루에 2시간씩 2번 해가지고 아예 없어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저희 암이랑에서 있어서 살이 있잖아요. 그 췌장암 2번째 입원하신 겁니다. 예, 그분의 3cm 췌장암 흔적도 없이라는 영상 찍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전 세계 최초 돼지 실험으로 증명된 체온을 42도 이상 올려주는 그런 미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그리고 환자가 퇴원해서도 계속 온열치료 물론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온열치료를 해서 암 재발을 막아주긴 하지만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비용도 들고 그렇지 말고 습관을 바꿔야 암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성수 힐링스쿨처럼 암이랑에 입원하는 동안 그 습관을 들이게 해드리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교육과 치료자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하는 것을 제가 역할을 제일 열심히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할 거는 마무리고요. 4월 28일 날 서울 성모병원 마리아 홀이라는 곳에서 암암원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1000분을 초청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은 공간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위에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좀 들어보고 싶다. 정말 이 내용, 이 혁신을 가장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신청하실 수 있게 참가 신청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오셔서 봐주실 수 있게 연결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당연히 우리
회원분들도 같이 오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29일 날은 해외 여자분들과 우리나라 여자들이 같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아 온열의학회 회장이 인도의 나가라지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 기계로 지금 200명째 치료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29일 날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발표 데이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아마 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는 지금 한 1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도는 벌써 200명가 넘어가고 들리는 말로는 체온계 뽑아서 실험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그렇게 했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9일 날 발표가 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질문 답변 해야 되죠. 질문 답변 할까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실까요? 네. 교육하실 내용 정말 잘 들었고요. 가반자분도 되게 희망찬 어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분,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이런 여부랑 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되게 환자들이 뭐 입원해서 치료하실 분들이 있고 통원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뭐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 만약에 치료 환자들이 너무 몰려서 이제 뭐 수용 가능한지 이런 분이나 대기 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딱딱딱 집어주신 것 같아요. 세 질문 전부 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2시간 치료 기준으로 이제 50만 원 단위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인데 40만 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하면 80만 원씩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은 안 되지만 실비보험이 가능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입원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통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병동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이긴 하지만 병상수를 2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원으로서 최대 수용 가능한 병상 개수는 29개인데 저희가 22개의 병상을 만들었고 만약에 이렇게 에이전트들과 같이 연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베드가 필요하면 최대 29개까지 늘릴 수가 있어서요. 2층을 원래 일반 진료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랑 김성만 원장님이랑 저희 3층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2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2층을 싹 다 그냥 입원실로 만들어서 29명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바로 준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인원이 필요할 때는 더 수용할 방법이 필요할 때는 외래 말고 더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새로 개설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 준비까지는 장소 이런 게 제한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의료진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걸 믿고 와가지고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2분 있어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이랑 의원과 그 다음에 서울성모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마이크 먼저 마이크 좀 먼저 하고 목소리 말씀하세요. 그 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암 치료 말고 다른 쪽으로도 향후 더 치료 가능 감염 질환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것도 다 치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도 이 온열 치료기로 코로나 면역 치료 센터를 EM365라는 응급의학과 외래 시스템에서 시연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사 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온열 치료라는 게 기계가 비싼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데 쓰기에는 조금 비용상 안 맞아서 지금은 암 치료 중심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이게 이제 암에서도 당연하고 바이러스에도 당연히 치료가 된다 그러면 감기 예방을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온열 치료를 하면 감기에 안 걸려요.
그 다음 다른 면역력도 다 올라가. 이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암만 관리하기도 벅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은 안 하겠어요. 네, 말씀 주시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위적으로 신체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혹시 부작용이나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네. 일단은 이 높은 주파수,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높은 주파수 0.46MHz의 주파수가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조작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배에 올려놓고 이게 뜨겁거든요. 이게 표면도 뜨거워요. 안쪽도 뜨거워지지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감기 걸렸을 때 2번 받아봤는데 조금 옮기고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전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팍 하고 들면 스파크가 팍 튀어요. 그래가지고 화상 조그맣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마이너한 부작용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좀 더 흔하고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작용은 뭐냐면 열이 가해지면 안쪽에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지방층에 이렇게 몽우리가 져요. 예. 왜냐하면 우리 돼지고기를 익힐 때 지방이 더 빨리 하얗게 변화되잖아요. 안에 단백질보다. 그 원리처럼 지방이 빨리 변성이 오면서 이 에너지가 안쪽에만 조용히 잘 들어가면 좋은데 바깥쪽에 지방층을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뭉쳐요. 그럼 그때 아픕니다. 저도 2번째 하고 나니까 이렇게 4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정도 가는데 꽤 아파요. 근데 그런 마이너한 부작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면역력 올려버리니까 환자들이 감기 안 걸려요. 컨디션 너무 좋아요. 최일봉 교수님 얘기에 의해서 빼먹었는데 최일봉 교수님이 이렇게 온열치료 강의를 해주시면서 양평에 암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요. 무슨 토끼 마을이고 무슨 해랑 무슨 면역센터라고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거기 계시는 300여 분이 찜질 하루 종일 찜질하고 먹고 찜질하고 자고 찜질하고 먹고 이렇게 지내시는 곳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3년 동안 코로나 안 걸렸다는 거예요. 저 진짜 신기하네. 그러고서 저도 양평을 지날 때 있어 가봤는데 진짜 막 산꼭대기 끝에 가니까 진짜 마을이 이렇게 찜질 큰 황토 찜질이 이렇게 세 채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연구동이 있고 무슨 생활동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5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거기 최일봉 교수님 사진도 이렇게 그 반대쪽으로 딱 봤더니 반대쪽에 거기 아류인 그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온열실 마을이 또 있어요. 네,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는 이제 다 각각 새로 만들어가지고 소문 듣고 오신 분들 여기 꽉 찼을 때 이거 오시는 그런 용도로 찜질방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열을 주는 그 찜질만으로도 면역력을 어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막 치료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열의 의미가 크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데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탈수의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 먹고 탈수 방지 이런 거에만 잘 보정을 해주면 거의 부작용은 지방층 문제 이런 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어떤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제가 희망하면 그거 받을 수 있나요? 암코드 없이 받으시면 생돈 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암코드를 받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실비보험에서는 이제 치료로 증명이 되려면 암코드라는 거 C코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으면은 이 치료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거 없이 받으려고 그러면 생돈이라서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해주시죠. 그냥 말해주세요. 네. 그 머리 쪽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예, 지금 암 27살 여성인데 림프암이 시작이 돼가지고 뇌로 전이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입원해 계신데 그분도 컨디션 지금 좋아가지고 근데 뇌는 이제 우리가 뇌압이 올라가면 그걸로다가 판단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상을 자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검사가 된 건 아니고요. 컨디션은 좋아지셔가지고 식사량이 점점 늘어서 저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컨디션 좋아서 저랑 맨날 얘기하면서 지금의 경험을 그냥 두지 말고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흔치 않은데 또 좋은 치료를 자기가 본인이 검색해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이런 경험은 또 그렇고 본인도 글쓰기 좋아하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글로 듣게라. 그러면 이제 제가 첫 책을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때 썼던 글들로 첫 책이 만들어졌듯이 너의 지금 이 시간이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라고 좀 한 게 있는데 그런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직 검사는 안 했어요. 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죠. 혹시 온열 치료 실패 사례는 없나요? 실패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실패 사례인지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한참 전 얘기인데 온열 치료가 그 암세포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장에 있는 암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이가 돼서 장에 크게 자라는데 그 장에 있는 암세포가 너무 빨리 괴사되다 보니까 장이 천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폐혈증이 돼가지고 위험에 빠졌다가 또 다행히 그래도 면역력이 있다 보니까 잘 넘겼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완치됐다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너무 빨리 세포가 괴사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서 그분은 너무 욕심을 냈어요. 밥 먹고 쉬는 시간 외에는 전부 온열치료를 했대요. 그 기계가 이제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욕이 되면 너무 빨리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재생하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최대 3시간까지만 3시간씩 2번 그래서 최대 6시간까지만 제한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너무 빨리 세포가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항암제를 처음에 빵 하고 환자한테 썼을 때 암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암세포가 갑자기 확 죽으면서 칼륨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타이타늄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경련하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튜머 라이시스 세포 그 융괴 그러니까 녹으면서 발생하는 신드롬이거든요. 지금 중국 환자 한 분이 입원해 계신데 그분은 암이 지금 간의 거의 60% 70%가 다 암인데 그분 온열치료 시작하고 나서 열흘째인데 되게 구역감 이런 걸 많이 호소해가지고 피검사를 나가봤더니 칼슘 수치가 많이 높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가 않구나. 좀 천천히. 왜냐면 그분이 한 2, 3일 전부터 3시간씩으로 늘렸었거든요. 본인이 막 열심히 하겠다. 근데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좀 좋지가 않구나.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경험도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부장님 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온열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 암 치료가 끝났는데 나중에 재발되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 우리 입원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발되시는 분들. 아까 그 27살 분도 그 림프종 3년 전에 치료받고 진단 치료되고 나서 다시 재발돼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재발이냐? 최장암 두 분은 재발이고. 그러니까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고, 그 외래로 해서 납병동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꽤 있고요.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재발은 아니고 한 분만 재발이에요. 근데 저희 지금 이 온열치료에서는 재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게 그 시간만큼이 안 됐어요. 지금 기계가 나온 것 자체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온열로 암치료를 했는데 재발했다? 이거는 아직 확인된 건 없는 상황이고 재발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온열치료 안 하고 나서 재발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생활습관이나 이런 걸 교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기호 교수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기호 교수님 태초먹거리라는 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 따님이 이제 유방암으로 미국 생활하다가 유방암으로 1차 치료받고 그 다음에 다시 치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생활 하세요 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고 같은 음식, 같은 식생활을 하다가 다시 재발되면서 돌아가셔가지고 사회운동식으로 태초먹거리라는 걸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 너무 많죠. 식반이나 이런 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사회로 치료 다 끝난다고 암세포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내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보내는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습관 중에서 뭐가 문제였으니까 이걸 고쳐야지만 안 걸립니다라는 최소한 교육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의학은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말씀하시죠. 지금 아까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의사분들께서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해당 치료 효과를 본 그 개체수 보호수가 너무 적어서인지 혹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치료 방법에서도 우연히 암세포가 그렇게 줄어들고 좋은 효과가 나오는 사례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온열 치료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예,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수준이고 예. 실제로 암세포를 지금까지 치료해서 완치율 물론 아주 경한 갑상선암이나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의 데이터긴 하지만 완치율 70%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례를 지금 완치하고 있고 완치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호전을 시키고 있는 거고 완치라는 건 최소한 5년 이상 재발력으로 확인했을 때 완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 완치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가 쌓이고 논문이 쌓이고 그 논문 때문에 서로 소문이 나고 이래야 의사들은 그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요. 최소한 셀지라든지 NEJ 그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나가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지 지금으로서는 온열 치료는 당연히 보조적인 효과만 있는 거고 이것 가지고 치료 자체를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가 아직도 한참 많이 쌓여야 돼요. 무슨 인도에서 200살에 이것도 아직도 많이 못 잡아요. 많이 쌓여요. 네. 아까 암 말고 다른 염증성 질환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원에는 치료받을 때 C4도 안 받으면 돈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똑같이 염증성 질환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인이 크론병에 이고 궤양성 대장염 그런 게 이제 아까 장기에 좀 효과가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똑같이 코드를 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으로 받아도 비용을 따로 내야 되는 건지. 네, 크론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쌓은 거는 아직은 없고요. 하지만 염증 질환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기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아직은 없고 그 다음에 코드가 크론으로 잡힌다고 해서 온열 치료가 실비에서 보존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또 있는데 그 기존에 그런 5년 치료기가 뭐 독일이나 일본도 있었는데 어쨌든 또 개선을 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그 주파 뭐라고 해야지 그 주파수. 네, 주파수 빼고는 또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존 거랑? 사실 저는 기계공학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기계 대표님이 막 얘기하고 신나하고 자랑하는 거 듣고 이제 말씀드린 거지.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그 에너지를 피부에 그 지방세포 죽이는 정도로 시작했다가 그 내부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올리는 과정에서 뭐 기계 불도 나고 이러면서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부 기술까지는 저는 모르고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겠죠. 그거 자체가 특허인데 저한테 알려주겠어요. 저는 이제 써먹는 의사일 뿐이고, 네, 근데 써보니까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복부 쪽에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뇌종양이나 아니면 구강암이나 이런 특정 그 기계를 갖다 댈 수 없는 부분에 암이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요? 그 두 번째 기전이 얘기인데 첫 번째 기전은 암 자체가 내부에서 괴사되는 익어버리는 그 기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기전이 NK세포 활성도와 T세포 활성도가 폭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가서 잡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복부 흉부에 있는 암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두 번째 기전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NK세포랑 T세포 활성도로 해가지고 가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뇌에다가는 못하지만 판형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전기 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못하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세포들이 다 잡히는 이유가 혈중으로 해가지고 혈액으로는 다 갑니다. 그래서 NK세포랑 T세포가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이것도 추정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하는 안 되나 추정이지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즘 참 연결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 때나 편하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석재 유튜브 아까 유튜브 채널 댓글도 그렇고 블로그로도 그렇고 언제든지 저랑 연결하실 수가 있고 또 고현성 팀장님이라든지 우리
최준성 대표님, 센터장님, 네,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니까, 예, 제 연락처야 공개 연락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의하시고 또 아미랑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연결되고 확장되는 그런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고 여러분들이 또 참여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미랑 협회에서 제안 받은 거는 이거예요. 4월 28일 날 세미나 열릴 때 그 에즈 쪽 그 참여 인원, 그 여러분들의 고객들이나 어떤 환우 뭐 가족들 이런 분들의 전체 좀 인원들을 미리 취합을 해주면 자리를 미리 좀 선점을 해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지원장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취합을 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바웃의 인원을 여러분들이 취합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기 있는 분들도 또 인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를 회사 전체에다가 하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어떤 그 파급력 때문에. 그래서 남동훈 지원장님 한울 계보로만 일단은 첫 스타트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환자들 중에서 조금 가장 위중하신 분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좀 포기한 그런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분들부터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아직 협의 중이고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정착된 건 아니어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지점마다 이제 오늘 질문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시간상.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질문들 업데이트 해주시면 제가 전체로 아마 이 원장님의 번호를 뿌리는 거 너무 사실 원장님은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되게 바쁘세요. 이거 이후에도 아마 촬영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 비우셔가지고 지금 와주신 거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강의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어떤 그 암의 정복에 있어서 첫 역사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긴 시간 동안